여러분 안녕하세요. 멘토 인문학 강의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멘토 인문학 주제 중에서 마지막 주제가 될 겁니다. 위대한 멘토 괴테를 만나다 인데요. 이 괴테 선생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박사 논문으로 다루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독일에서는 독일 예술이나 문학 분야에서는 괴테가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뭐 괴테 문화원이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괴테는 어찌됐든 독일이 자랑하는 가장 위대한 멘토이자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멘토 인문학에도 걸맞게 이 괴테 선생의 어떤 행적을, 족적을 쫓아가 보면서 그동안 우리 이 후대들에게, 후학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어떤 가르침을 주어 왔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전공 영역에 따라서는 관심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이 뒤에 슬라이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괴테 선생은 인문학자이기도 했지만 아주 탁월한 자연과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괴테 선생을 일단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야말로 진정한 융합적 지성. 우리 요즘 우리 현대인들, 현대 젊은 친구들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형은요, 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두루 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재형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트 선생의 나이대별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 상단부터 이제 젊은 나이 이렇게 왼쪽에서 가장 젊고 한 20대이겠죠. 이때가 그 다음에 상단 오른쪽 한 30대쯤 될 거고요. 하단 왼쪽 한 뭐 50대, 4, 50대 그 다음에 6, 70대 마지막 하단 오른쪽이 80대 때쯤 될 겁니다. 자, 키워드, 일단 차례를 보면요. 오늘 이 목차 마지막 괴테 예술관까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도 괴테의 작품 3개 정도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괴테 예술가는 또 별도의 아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키워드를 살펴보는 괴테 사상 해서, 키워드별로 여러분들이 우리 이 멘토 인문학 강의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한 번쯤 다뤘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어왔었던 그런 대표적인 키워드들을 괴테 사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괴테가 어떤 융합적 지성인가? 융합이라는 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두루두루 어떤 지적 성과를 일구어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괴테가 어떤 분야에 어떤 멘티들, 그러니까 멘토의 반대가 멘티죠. 어떤 후계자들을 두어 왔는가? 여러분들 아마 놀랄 거예요. 이분도 괴테의 후계자였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그런 다음에 괴테의 대표적인 작품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괴테가 왜 우리 이 현대인들이 괴테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키워드로 살펴보는 괴테의 주요 사상. 자, 키워드 많죠?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다뤄보겠지만요. 이런 어쩌면 낯설 수도 있지만 에로스와 타나토스라는 용어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에로스 우리가 알고 있는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뭐 성적인 에너지, 성적 분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에로스는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볼 때는 생의 에너지입니다. 삶의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긍정의 에너지인 거죠. 그에 비해서 타나토스는 부정의 에너지이고 파괴의 에너지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에로스와 타나토스, 이 상반된 에너지가 같이 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에로스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향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타나토스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만약에 쉬운 예로 들자면,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 둘이 아주 이상적인 관계로 진행될 때는 서로 간의 에로스적 에너지가 아주 풍성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 타나토스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 아까 파괴의 에너지, 부정의 에너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연인들 간에 요즘 일어나는 뭐 데이트 폭력 아니면 뭐 헤어짐, 이별 이런 모든 것들, 갈등들 이런 것들은 왜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런 부정적인 일까지 벌어지는가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괴테는요, 활동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태초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언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괴테는 그걸 패러디해서 태초에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멘토 인문학 그 동안 한 10주 정도, 11주 정도 이렇게 다뤄오면서 많은 용어들을 얘기를 했었죠. 뭐 도구적 지식이 어떻고, 뭐 느림의 미학이 어떻고, 상징 폭력이라는 것이 어떻고, 뭐 융합이 어떻고, 소유와 존재가 어떠며, 소외와 배제. 그 다음에 교육관에서 스펙을 비판하는 것들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배려도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웰다잉 수업에서는 자살 문제를 살짝 다루기도 했었죠. 그리고 배려와 배제의 부분도 다루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키워드들은 우리가 쭉 다뤄왔습니다. 그렇죠? 괴테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안 다룬 용어들 몇 개를 보자면 뭐 느림의 미학이라는 거, 우리 시대 너무도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자 그런 이 시대에 한 번쯤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는 어떤 느림의 미학, 그야말로 디지털화된 시대에서 아날로그적 어떤 행보를 보이는 삶의 어떤 태도를 갖는 이런 것들을 느림의 미학이라고 본다면 요즘 시대의 느림의 비약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현대인들 누구나 다 심신이 병들어가는 이 시대, 이 시대의 느림의 미학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삶의 자세라고 보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천재 시대라고 해서 우리 서구의 문학 사조를 이렇게 보면 뭐 고전주의가 있고 낭만주의가 있고 뭐 계몽주의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주의가 있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조 중에서 질풍노도의 시기, 폭풍노도의 시기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시기를 천재시대라는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괴테는 이 폭풍노도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계몽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이 네 개의 시대를 다 걸쳐서 살았던 제법 장수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는 한 80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천재시대라고 불리우는 시대까지도 살아낸 천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어떤 감성, 창의성, 독창성 이런 것들을 높이 사던 시기였죠. 자, 그 다음에 생태주의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환경주의, 요즘은 친환경 있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불편함, 환경적 차원에서의 불편함들, 뭐 기후변화라든가,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 사실은 다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걸까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과학화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문명화라는 명분으로 인간이 자연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혹사시키고 지배한 결과 이 지구가, 이 자연이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내줄 것이 없다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혹사시키면 인간 당신들과 자연인 우리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생태주의, 환경주의를 우리는 중요시 여겼어야 됐는데 조금 때려진 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괴테는 이미 약 250년 전쯤에 이렇게 자연주의, 생태주의를 주장했던 아주 앞서간 사람이었다라는 것.
상징폭력요. 이 상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니면 관습처럼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은근히 그렇지 못한 몇몇 소수들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징폭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울증. 우리 현대인들의 우울증, 이런 증세도 이미 괴테는 250년 전쯤에 이미 개념 정의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다 뭐 많은 얘기를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보면 되는데, 마지막에 롯데 이렇게 해놓았죠?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텐데, 왜 롯데라고 해놓은 걸까? 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밑에 사진 보이고, 밑에 이 사보 보이죠? 사보 이렇게 보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롯데 그 오래된 미래를 찾아 떠난 여행. 또 요게 사보 1, 만인의 연인 샤를롯데, 롯데의 별이 되다. 이런 식의 주제로 바로 제가 롯데 사보에 글을 기고했던 적이 있었고요. 밑에 사진은 롯데를 대표하는 롯데 회장, 부회장들과 괴테의 고향인 독일 도시를 4박 5일 탐방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롯데하고 인연을 맺었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뭐, 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인연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롯데그룹의 그 롯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바로 괴테의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이름이 롯데입니다. 샬롯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롯데그룹은 괴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 흥미로운 사실이죠? 자, 괴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2007년, 물론 좀 됐긴 했습니다. 13년 전쯤에 영국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 이거 상당히 유명한 과학 전문지이죠. 대부분의 학자들 이 잡지에다가 논문 한 편 실리면 아주 유명해집니다. 자, 그만큼 실리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 네이처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세계의 천재 10명을 선정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자, 그때 대부분이 과학자일 거라는 예상을 깨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업적을 일군 이른바 융합형 인간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중심에 괴테가 서 있었습니다. 자, 1등부터 보면요. 1등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고요. 2등은 셰익스피어, 영국의 극작가, 로미오와 줄리엣 잘 알죠? 3위가 바로 괴테였습니다. 상당하죠. 대단하죠. 인류를 바꾼 10대 천재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괴테가 3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10위권 안에 들까 말까 할 정도로 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괴테는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낸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 분야를 볼 텐데요. 자, 괴테는 일단 오른쪽에 보면 이 문학가이죠. 이 작품들을 썼단 말이에요. 문학 작품, 시, 소설, 희곡. 전집이 있는데 한 150여 편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소설, 희곡 이렇게 썼고요. 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양반은 원래는 변호사였습니다. 법학을 전공했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 문학은 뭐 취미 생활로 했다 치고 법학을 해서 변호사 생활을 잠시 했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또 제2전공, 제9전공 비슷하게 의학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의학에도 조예가 상당히 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의학 분야에서 이 괴테가 기여한 바가 어떤 건지를 찾아보면 상당히 놀랄 만한 기여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도 각각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고 책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마 수업에 다룰 수 다음 주쯤 다룰 텐데 미술의 색채론, 이 색채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 쪽에 전공을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 정도가 되는 것이 색채론입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색채론은 기존에 우리 뉴턴이 그 광학 이론, 그러니까
색깔을 프리즘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이론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우리 사람이 온몸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이 태양과 사람 눈이 하나로 일치될 때 느끼는 색깔이야말로 진정한 색깔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른바 생태주의적 색깔론을 펼칩니다. 색채론을 빛 이론을 펼치는 거죠. 상당히 파격적이면서도 오늘날에 들어서는 재해석, 재평가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기도 해요. 음악 분야에서도 음향악이라고 해서 악보와 관련돼서 이론서를 쓰기도 했고요. 작곡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미술가들에게도 영향을 준 거죠. 음악가들에게도 영향을 준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이 양반은 자연과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이라든가 광물학, 기상학까지도 거의 박사 수준이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날 타고 있는 열기구 있죠? 열기구도 이 바로 괴테 선생이 발명해낸 기구이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식물의 종류들을 다 분류해서 식물 도감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발한 기구를 통해서 내일의 날씨와 온도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육부 장관쯤 되는 그 정도의 직위에 해당되는 정치인 생활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통령이나 수상, 총리쯤에 되는 그 당시에는 영주쯤 되는 양반, 한 공국의 이 영주가 자기 바로 옆에 두면서 많은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그런 아주 융합적 지성, 말 그대로 멘토였다라는 거죠. 자, 괴테 선생은요, 오늘날 동양에서도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정한 생태주의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다뤄봤었던 어떤 웰빙, 자연 웰빙이라는 것은 자연을 닮은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웰빙이라 그래요. 웰빙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참사리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웰은 원래 잘, 뭐 좋은이란 뜻이고 빙은 존재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잘 존재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존재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사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혹사하고 자연을 폭력을 가하고 자, 이런 모든 행위들은 서구의 문명화라는, 과학화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어떤 흐름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 보니까 잘못된 행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생태라고 하는 공통 분모 하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적인 삶을 조금 우리가 늦추고 우리가 성찰하면서 그 다음에 돌봄과 돌봄 같이 썼는데요. 우리가 돌봄이라는 거, 케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려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기 배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거, 돌보는 거. 그 다음에 본다는 것은 내 살아온 길을 돌아본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배려, 자기 힐링의 어떤 문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자, 이제부터는 괴테가 어떤 위대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작년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보람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작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 페터 한트케의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라는 책 아주 유명했죠? 자, 여기서 짧은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바로 이 책의 번역자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제가 여러 신문에 인터뷰도 했답니다. 사람이 대표적인 멘티이기도 했고요. 자, 분야별로 멘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멘티들입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 정신분석학의 대가이지요. 프로이트. 자, 무의식의 세계를 개척했던 분.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그런에도 이 양반은 이 프로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정신분석학적 용어들, 수많은 용어들은 사실상 알고 보면 괴테에게서 시작된 말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종의 기원을 쓴 다윈, 적자생존이라든가, 뭐, 다윈주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텐데, 자, 이 다윈의 종의 기원, 서문에 보면요. 첫 문장이 바로 나는 이 종의 기원을 괴테 선생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결코 완성하지 혹은 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종의 기원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뭐 돌연변이의 문제라든가 유전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괴테의 사상에서 이미 그 어떤 단초 그러니까 초기 이론을 그 공부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느낌을 받아왔다 전수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체요. 독일의 철학자이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자,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어디에서 유명해졌냐면 최근에 스카이캐슬에서 이 책이 다루어졌었죠. 그렇게 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막 사보려고 했는데 책 자체는 쉬운 편은 아니에요.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니체라는 양반도 사실은 괴 등상했던 사람인 거죠. 좀 더 보면요. 프로이트, 자, 무의식의 세계, 아까 얘기한 에로스와 타나토스, 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트라우마라는 말, 그 다음에 우울증, 뭐, 나르시시즘, 나르시스에 빠졌다, 이런 말들, 우리 자기 분신이라는 말, 영어로는 아바타죠. 그 다음에 웨디푸스 컴플렉스, 뭐,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노이로제, 이런 용어들은 다 프로이트가 쓴 것이 아니고 사실상 괴테가 먼저 쓰고요. 프로이트가 괴테에게서 빌어온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정신분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250년 전쯤에 괴테가 벌써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런 어떤 양상들을 이미 다 분석해 놓았다는 거죠. 다인이 자연 선택이라든가 돌연변이 역시 괴테 사상에서 이미 드러나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니체 인간 중심도 신중심주의도 비판했고요. 인간 중심주의도 비판했고요.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보면서 니체는 어쨌든 어떤 중심을 갖는 것.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에서 중심은 인간이라고 보통 주장을 하지요. 그렇지만 인간이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경종을 울린 그런 인물이기도. 자, 다른 분야로 가보면요. 과학 분야로 가보면 하이젠베르크라는 양반, 부분과 전체, 이 양반은 불확실성의 원리로도 유명하지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도 많은 기여를 했던 인물인데 이 하이젠베르크도 원래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많은 이론들, 많은 사상들이 괴테에게서 많은 것을 영감을 얻었고 오늘날 과학자들 간의 논쟁이 붙을 때 생태주의 쪽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자기는 괴테 선생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가 베토벤과 슈베르트 둘 다 독일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은 뒤에서 볼까요? 자, 하이젠베르크는요, 색채론, 색이론과 생태주의 사상의 이론을 영향을 받았고요. 베토벤은 에그몬트라고 하는 음악. 자, 여러분들 이런 책이 있어요. 괴테와 베토벤이라는 책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면 아, 이 위대한 베토벤이 괴테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슈베르트, 너무도 유명한 음악가이지만, 자, 여러분들 뭐 마왕이나 들장미 같은 거, 마왕이라는 음악은 사실 스카이캐슬의 마지막 끝날 때 엔딩곡이라 그러나요? 엔딩곡으로 쓰였죠. 자, 마왕이라는 곡. 마왕이라는 곡 가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스카이캐슬의 내용.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그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치닫다가 결국에는 공멸하게끔 되는 어떤 그런 결말. 이걸 노래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볼까요? 괴테의 원래 애가 쓴 시지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 어두운 밤에 말 타고 가는 누구인가? 그들은 아비와 아들이었네. 여기서 아비는 뭐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부모라고 봐도 좋아요. 아비는 아들을 감싸 안고 간다네. 안전하고 따뜻하게 안고 말을 달린다네. 아들아 왜 그렇게 떨고 있느냐? 아버지 저기에 마왕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들은 무서워해요. 망토를 들고 금관을 쓰고 있는 마왕이요. 아들아 저건 그냥 자욱한 안개란다. 기어나가야 이리 오너라. 그러자 이 아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계속해서 저거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란다. 뭐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아이들은 점점 무섭습니다. 말은 계속 빨리 달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 저를 꼭 안아주세요. 겁에 질려서 이제 막 팔에 안기죠. 그 말은 달리고 결국엔 두려움에 떨면서 집에 도착했더니 아들은 꿈속에서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괴테 시 마왕을 스카이캐슬의 엔딩곡으로 놓은 이유를 여러분들 어렴풋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스카이캐슬이 달렸던 그 종착지는 도대체 과연 어디였는가?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계였는가? 아니면 이 부모가 우리 내 자식을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그 어떤 흐름 속에서 과연 내 자식은 어쩌면 내 자식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요. 괴테가 남긴 방대한 문학 작품들은 그 우리가 사조상 고전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사조, 그 다음에 낭만주의라는 부르는 이런 사조, 이런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작곡가들과 음악가들에게 아주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듣는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면 작사자는 즉 이 시를 제공한 자는 괴테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괴테가 쓴 작품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가장 유명하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뿐만 아니고 뭐 이탈리아 기행, 뭐 파우스트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사실은 요즘에 뮤지컬로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 하지요. 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여러분들 눈이 좋다면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누가 옮겼는지 이렇게 역자를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는 사람일 거예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자, 뭐 여러분들이 이 알만한 인물들이 뮤지컬로도 하기도 했고요. 워낙에 유명하죠. 그렇죠? 이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괴테 스스로가 경험했던 거죠. 그렇죠? 보면은 괴테가 그 베칠라라고 하는 어떤 도시에서요. 법관 15. 그러니까 법대를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 인턴 정도 되는 법관 15 생활을 하던 차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비극인 거죠. 그렇지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자기 고향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돌아오고요. 자,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또 사건을 듣게 됩니다. 자기 친구 중에 또 다른 친구가 자기의 친구의 또 부인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건 하나와 자기 상사의 부인을 또 짝사랑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살하기 위해서 권총을 자기의 친구한테 빌려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총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권총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자기가 짝사랑한 친구의 부인이었다는 거죠. 충격적인 겁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괴테는 아까 얘기했던 천재시대 아니면 질풍노도의 시대, 폭풍노도의 시대의 어떤 열정,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이 젊은 배우의 슬픔 괴테가요 25세 나이 젊은 나이 때 7주 약 2달이 안 되죠. 7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써내려간 마치 영혼의 심전도를 기록하듯이 써내려간 작품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는요. 두 가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 사랑이라는 것. 어쩌면 사랑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욕망하는 욕망 주체로
도구로서의 주인공과 그 다음에 아무나 그렇게 욕망해서는 안 돼라고 억압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사회 질서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문화이고 법이겠죠. 자, 그 두 개가 충돌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걸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의 욕망과 사회 질서 간에 충돌하는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저마다 얘기를 할 겁니다. 사랑, 그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 그러면서 또 자유로운 것인가? 그 자체가 열정적일 것일 텐데, 이것을 그 누가 맡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온다고 할 때, 자, 그래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초로 연애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략 결혼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들 간에 약속을 해서 자네 아들과 자네 딸과 우리 아이와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게 시키겠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어떤 부모들 간의 약속,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바로 정략 결혼인 거죠. 그러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소설을 계기로 해서 연애 결혼이라는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사실 순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결혼이라는 것과 부딪힐 경우에 자, 이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은 한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약혼을 한 상태이고 곧 결혼할 몸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나는 순수한 사랑을 했고 누군가를 좋아했고 그 마음을 표출했을 뿐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 사회적 질서에 해당되는 결혼을 이미 한 상태라는 거죠. 이 결혼 그 자체는 변화 불가능한 질서 아니면 그 변화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인간적 삶의 한 어떤 시기에 불과할 것인가? 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자, 베르테르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가 결국엔 자살을 하지만 자, 자기는 자살함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런 관습이나 도덕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인정하고 내 목숨 끊겠다. 이렇게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 그거 인정 못해.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 세상에 사라져 버리겠어. 이런 인정과 불인정의 의지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은 참 그 자체로 신성합니다. 욕망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자, 그러나 결혼도 신성해요. 이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는 가혹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를 프로이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충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는 용어 자체도 괴테가 이미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면 이해하는데 아마도 우리 동의대학교 교양 백선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니까 도서관 2층 나중에 코로나19 사태 끝나고 나서요 한번 가서 읽어보면은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자면요. 지금 우리가 진도가 많이 늦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랑의 이율배반적 메시지를 괴테는 이 책에서 적극적으로 다룬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적 고전이라고 부를 만한 책이 완성된 거죠. 여러분들 베르테르 효과라고 들어봤죠? 모방 자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자살한다고 할 때 따라 자살하는 모방 자살이라고 하죠. 이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에서 주인공이 곤충 자살하는 내용을 보고서 그 당시에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따라서 이 곤충 자살 혹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모방 자살의 흐름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졌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에로스와 타나토스부터는 다음 주에 마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